지금까지 AI가 디지털 AI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펼쳐질 세계는 이 피지컬 AI 시대, 즉 피지컬 AI가 물리적인 이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혁명적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컴퓨터 스크린이라는 가상세계에 갇혀진 뇌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혁명을, 새로운 꿈을 AI가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그 로봇이라는 개념, 그리고 로봇이라는 상상이 등장한 것은 놀랍게도 27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탈로스라고 하는 로봇이었는데요. 이 신화에 따르면 탈로스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거대한 청동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제우스의 명령을 받아서 크레타 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히 피지컬 AI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하루에 3번씩 섬을 순찰하면서 침입자가 등장했을 때 배에 거대한 돌을 던지면서 이 섬을 지켰습니다. 피지컬 AI가 완벽한 자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하지만 탈로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신의 피인 이코르가 흐르는 단 하나의 혈관이 있었는데 그 혈관에 박힌 청동못 하나로 겨우 막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웅 이아손과 마녀 메데아이가 황금 양털을 찾아 나선 아르고호 원정대가 크레타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탈로스를 힘으로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에 탈로스에게 속임수를 썼는데요. 메데이아는 탈로스에게 접근해서 그 못을 뽑으면 당신을 불사신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탈로스는 이 거짓말을 간파할 눈치나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 자기의 못을 뽑았고 이 피를 모두 쏟아내면서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인류 최초의 로봇 신화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강력한 기계라도 눈치나 이 사회적 지능이 없으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로스는 지능은 있었지만 사회성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건너서 중세로 가보겠습니다. 16세기에 프라하의 골렘이라고 하는 이 괴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라하의 유대인들은 억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랍비 레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의 비밀스러운 힘을 빌려서 진흙으로 거대한 인간 골렘을 만듭니다. 골렘은 이마에 EMET라고 이 히브리어로는 진리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즉 부적을 붙이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골렘은 강력한 힘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물리쳤다라는 신화가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골렘은 한 가지의 힘만 있었지, 오직 힘만 있었지 지성이나 영혼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강해졌고 점점 파괴적이 되어갔습니다. 안식일에도 쉬라는 랍비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했고요. 보호자였던 골렘은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랍비 레브는 골렘의 이마에서 이 EMET의 첫 글자인 E자를 빼버리고 남은 단어인 MET, 히브리어로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은 골렘은 다시 한 줌의 진흙으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신화가 있는데요. 이 골렘 전설은 AI 정렬이라고 하는 문제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공포, 그리고 AI 자체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 그래서 앞으로의 AI는 반드시 눈치라고 하는 이 제어 장치를 필요로 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하시냐, 그리고 왜 사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물었을 때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생존의 필수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 인간이 어떻게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지에 대해서 신비에 쌓여 있고 이 영역을 정복하는 사람이
기계적인 장치나 과학의 많은 것들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신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오토마타라고 하는 이 자동 인형에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오리 인형은 프랑스의 발명가 자크 드 보캉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화하는 오리라는 이 기계 장치로서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1739년에 만들어진 이 기기가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등장 당시에 보시는 것처럼 1000개가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진 이 오리가 마치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날개를 펄럭이고 또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또 관객의 손에 있는 곡식을 쪼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진짜 오리처럼 소화가 된 것처럼 배설물을 내보냈습니다. 관객들은 오리가 실제 관객들이 줬던 이 먹이를 먹고 소화하면서 배설물을 내뱉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볼테르는 이 오리 없이는 프랑스의 영광도 없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였죠. 사람들이 마침내 기계가 생명의 가장 신비한 영역인 소화를 복제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소화하는 오리의 철학은 사실 20세기 최고의 천재 앨런 튜링에게도 이어집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 이 과학자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바로 인공지능을 테스트할 때 가장 유명한 테스트인 튜링 테스트 혹은 이미테이션 게임, 모방 게임의 이 주인공인 튜링이기도 합니다. 튜링이 인공지능을 실험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 대신에 아주 실용적인 질문인 기계가 인간을 속일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튜링 테스트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이 테스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심사관이 벽 너머에 상대방과 채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를 두고 심사관이 존재하고 A라는 방과 B라는 방이 있으면 한쪽은 사람 그리고 한쪽은 여러분이 접하시는 인공지능 기계라고 했을 때 실제 테스트를 하고 채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실제 테스트를 진행했던 심사관이 누가 기계인지 그리고 누가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A방과 B방에 실제 사람이 있는지 기계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실제 지능이 있다라고 간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본질적으로 앞서 보신 복항성의 오리를 위한 테스트입니다. 기계가 진짜로 소화하는지 그리고 내가 던진 질문을 궁극적으로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화하는 척 흉내를 내서 우리를 속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지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튜링 테스트의 허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바로 철학자 존 설의 중국어방 The Chinese Room이라고 하는 사고 실험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의 이 챗 GPT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상상을 해보시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의 공간,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는 공간에 갇혀 있고 여러분은 지금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방에 갇혀 있으면서 방 밖에서는 사람들이 중국어로 쓴 질문지를 계속 문틈으로 집어 넣습니다. 이 방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중국어 기호로 가득 담긴 수천 개의 상자, 즉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이런 모양의 기호가 중국어 기호가 들어오게 되면 저 상자에서 저런 모양의 기호를 꺼내서 다시 조합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적힌 아주 두꺼운 규칙책,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따지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호가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규칙책을 조합해서 적절한 단어를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이라고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저는요, 이 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 중국어에 대한 의미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저 규칙에 대한 지시를 아주 기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한자가 들어오면 규칙책을 뒤져서 적절한 한자를 계속적으로 내보냅니다.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거죠. 방 밖에 있는 중국인들이 제가 내보낸 완벽한 중국어 답변을 출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답변을 보고 감탄하겠죠.
이 사람은 중국어 정말로 잘하네. 내가 던졌던 이 중국어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을 소화하고 있어. 이 안에는 원어민 천재가 들어있음에 분명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튜링 테스트랑 이 중국어의 방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실제 이 파운데이션 모델, 여러분이 이용하고 계시는 이 챗GPT와 같은 이 AI가 방금 사례처럼 과연 중국어를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네. 내가 던지는 질문을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답변을 하는 걸까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중국어를 이해하면서 답변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의미를 모르는 기호를 규칙에 따라서 빠르게 조작했을 뿐입니다. 마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존설은 챗GPT가 가지고 있는 이 바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 중국어의 방이라고 말합니다. 챗GP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철학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방대한 규칙책을 보고 수조 개의 인터넷을 조합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기호를 통계적으로 조작해서 내보낼 뿐입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사소한 질문에 인터넷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책들 그리고 논문들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를 학습해서 조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통계적으로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화하는 오리와 중국어의 방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탈로스와 골렘의 신화는 우리에게 통제되지 않는 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복항송의 오리와 중국어의 방은 이해할 수 없는 흉내의 공허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주하고 있고 또 다가오고 있는 이 피지컬 AI 시대는 두 가지 위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통제되지 않은 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흉내의 결합. 이것이 바로 눈치 없는 기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동시에 3차 산업혁명보다 100배 더 빠르고 그 파급력은 3000배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AI의 혁명 자체가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과연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는 이 철학적 고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